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경이로운 재능을 막 펼쳐 보이려는 비범한 인물 레이 브레슬린을 만나게 된답니다. 한 동료 재소자가 레이에게 다가와 잭스라는 흉악한 자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잭스가 어떻게든 레이에게 시비를 걸어 아찔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다음 날 바로 그 예언대로 잭스가 급조한 무기를 들고 레이에게 가차없는 공격을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타고난 영민함과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 레이는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고 식은 죽먹기처럼 싸움에서 이겨버립니다. 이 소동은 간수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들이 개입하기 위해 달려왔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레이를 악질 재소자들을 위한 요새화된 구역인 보안 수용동으로 옮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요. 레이는 변기와 감시 카메라만 덩그러니 있는 창문 없는 비좁은 독방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가 지닐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개인 소지품은 평범한 성경 한 권뿐이었어요.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놀라운 지략가인 레이는 곧바로 자신의 탈옥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이미 이 감옥의 설계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죠. 바로 그 보안구역이 소방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이에요. 간수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그는 그들의 근무 일정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는 독방구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죠. 며칠에 걸쳐 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감시원들의 일과를 꼼꼼하게 관찰했답니다. 그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밖으로 나가 정확히 7분 동안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이 정보를 토대로 그는 자신의 도주 시점과 경로를 정확하게 계획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바로 그의 격리실 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샤! 이것을 해내기 위해 그는 우유값에서 얇은 폴리에틸렌 막을 벗겨내는 그야말로 기발한 발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산책을 위해 호송되는 동안 그는 감쪽같이 이 플라스틱 막을 키패드 위에 살짝 올려놓았어요. 그 후 간수가 남긴 지문을 살펴서 그는 비밀번호에 있는 정확한 숫자들을 성공적으로 알아냈답니다. 가능한 숫자들을 알게 되자 순서를 알아내는 것은 한결 수월한 일이 되었죠. 한편 레이는 바깥에 있는 그의 팀과 소통할 수 있는 은밀한 수단까지 찾아냈답니다. 그는 편지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그들에게 주의를 끌 만한 소란을 일으키라고 지시했어요. 그 작전은 거사 당일 오후 정확히 4시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작전을 위해 액체 비누에 흠뻑 적신 작은 휴지 뭉치들을 준비했어요. 마침내 운명의 거산 날이 밝아왔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자마자 레이는 그 끈적끈적한 휴지로 문 잠금 장치를 슬쩍 막아버렸어요. 이 영리한 수법은 문이 완벽하게 잠기는 것을 막아주었죠. 간수들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독방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는 경비가 없는 소방서로 곧장 이어지는 환풍구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재빨리 소방관 제복으로 갈아입고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팀은 감옥 바로 밖에서 자동차를 폭파시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소방대가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레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는 질주하는 소방차의 하부에 몸을 고정시켰는데 정말이지 심장이 멎을 듯한 묘기였어요.
감옥 담장을 안전하게 벗어난 후 그는 동료들이 운전하는 도주 차량에 침착하게 올라탔습니다. 그의 든든한 동료인 아비게일과 허씨가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짧은 거리만큼 이동시킨 후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내려주었죠. 여전히 죄수복을 입은 채로 레이는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당당하게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지나가던 순찰차가 그를 발견했고 곧 더 많은 경찰들이 몰려와 총을 겨누며 그를 포위했어요. 극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화를 걸어 암호를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가 쇼타임이라고 선언하며 그의 기막힌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알렸습니다. 그 직후 레스터 클라크라는 남자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공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경찰은 레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레이와 레스터는 소장의 사무실에서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소장이 도착했을 때 그는 노발대발하며 그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레스터가 실로 경악스러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슝! 레이는 죄수가 아니라 브레슬린 클라크라는 보안회사의 공동 창립자였던 거예요. 그들의 회사는 최첨단 보안 감옥의 보안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 전체가 바로 가짜 신분으로 수용소에 잠입하여 그곳이 정말로 탈옥이 불가능한지 알아내는 것이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는 어떤 곳에서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어요. 소장은 그가 어떻게 이런 위협을 달성했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서 자초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레이는 독방구역이 감시가 소홀한 소방서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독방에 보내지기 위해 일부러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소장은 레이의 경이로운 지성과 치밀한 설계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이는 어떤 사람들은 화가나 성악가이지만 자신의 재능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죠. 회의가 끝난 후 레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친구 허씨가 만든 맞춤형 3차원 퍼즐이었어요. 비범한 두뇌를 과시하며 레이는 그 복잡한 퍼즐을 단 몇 초 만에 가볍게 풀어버렸답니다. 허씨는 레이의 청재성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편 그의 사업 파트너인 레스터는 제시카 밀러라는 이름의 CIA 변호사와 중요한 회의를 잡아두었죠. 그녀는 감옥 보안의 취약점에 대한 레이의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시카는 그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도전인 새로운 극비 수용소를 평가해 주길 원했어요. 이 장소는 너무나 위험해서 어떤 정보도 공식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인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답니다. 그 수용소는 민간 소유이며 그 위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어요. 레이의 팀은 이 무모한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위태로우며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때 레스터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제시카가 이 단 한 번의 임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거액의 돈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그 임무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곳의 수감자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악마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말은 레이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래에 동의하고야만 합니다. 제시카는 잠입을 위해 레이에게 새로운 위장 신분을 주었어요.
그는 스페인 용병인 앤서니 포르토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의 유일한 연락책은 로저 마슈라는 이름의 소장이 될 것이었어요.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레이는 그에게 특별한 비상 암호를 말해서 빼내달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잠입 당일 허씨는 귀약에 따라 레이의 팔에 추적기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로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벤 한 대가 나타나 그를 납치하면서 상황은 상상치도 못한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복면을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즉시 그의 팔에 있는 추적기를 찾아내고는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렸어요. 이 행동으로 인해 그는 동료들에게 추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이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했어요. 이것은 수용소의 위치가 그에게 비밀로 남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였죠. 이송 중 어느 순간 레이는 잠시 몽롱하게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는 자신이 헬리콥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정말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는 간수 중 한 명이 다른 재소자를 난폭하게 해치고 그의 몸을 헬리콥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레이가 그 사건을 이해하기도 전에 간수들은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은 또다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레이는 마침내 깨어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수용소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상 위에 높이 솟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감방 안에 있었어요. 캬! 그의 주위에는 여러 다른 재소자들이 비슷하게 속이 비치는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용소 전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억압적인 감시하에 놓여 있었어요. 소총을 든 복면 간수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들이 재소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죠. 곧 레이는 홉스라는 이름의 차갑고 위압적인 이곳의 소장을 만나기 위해 호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소장의 이름이 로저 마시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자 그의 깊은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홉스는 이 정보에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그를 내보내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시도로 레이는 그를 멈춰 세우고 비상탈출 암호를 외쳤습니다. 이 코드는 비상시에 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홉스는 그를 비웃으며 그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소장은 레이가 영원히 갇힌 또 다른 죄수에 불과하다고 차갑게 선언했어요. 한편 아비게일과 허씨는 레이의 위치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죠. 수용소 안에서는 재소자들이 그들만의 야외 운동장 격인 바빌론 구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재소자가 소장이 레이를 보르토스라고 부르자 그 이름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반응했어요.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 레이는 간수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재소자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이 간수들이 재소자들의 정신을 꺾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한 무리의 남자들이 시비를 걸며 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는 그들 중 한 명의 손가락을 재빨리 부러뜨리며 그들의 환영 파티를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상황이 격화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들었던 그 재소자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개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밀 로트마이어였고 그는 정말이지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에밀은 레이와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레이는 손을 잡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답니다. 에밀은 계속해서 자신이 한때 마나임이라는 인물의 경호를 맡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만화의 힘을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천재로 묘사했죠. 하지만 레이는 이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시종일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홉스 소장은 헬리콥터에서 재소자가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부하 직원을 문책했습니다. 그는 그 재소자에 대한 비용은 그의 월급에서 제할 것이라고 차갑게 통보했어요. 이것은 이곳이 순전히 차갑고 영혼 없는 기업처럼 운영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죠. 다시 안으로 돌아와 레이는 취약점을 찾기 위해 간수들과 수용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레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레이는 이 장소에 대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바로 부유층의 적들을 위한 은밀한 고문 장소였던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레이는 독방 구역을 조사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독방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죠. 그는 에밀에게 도움을 청했고 에밀은 레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며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용소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하고 계획된 싸움을 벌였습니다. 보안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던 홉스 소장은 그 난폭한 광경에 분명히 즐거워하는 듯 보였어요. 의도한 대로 레이와 에밀은 작은 징벌실인 격리구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방은 상상 초월의 고온을 내뿜는 타는 듯한 용광로처럼 작동했어요. 강렬한 할로겐 조명이 그들을 향해 내리쬐었는데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바싹 마르게 하도록 설계되었죠. 꼬박 하루 동안의 고통 끝에 수용소 의사가 레이를 찾아왔습니다. 레이는 그 의사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곳의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망설임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의 내적 갈등의 신호였죠. 한 간수가 의사를 서둘러 데려갔지만 레이는 그들의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갈등하는 의사가 자신의 탈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편 아비게일과 허씨는 분노에 차 레스터와 대면하며 레이의 행방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 레스터는 마침내 정보를 얻기 위해 제시카에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독방에서 풀려난 후 레이는 에밀에게 한 가지 발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독방 바닥이 더 안전한 알루미늄과는 달리 부식되는 강철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것은 만약 그가 어떻게든 리벳을 뽑아낼 수 있다면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통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것을 해내기 위해 레이는 에밀에게 리벳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조각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밀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묘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간수들에게 마침내 자신의 보스인 마나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어요. 회의 중에 에밀은 아름답고 상세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지도를 그리며 의도적으로 소장을 조롱했습니다. 그 무례함에 격분한 홉스는 부하들에게 에밀을 가혹하게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끔찍한 시련 끝에 에밀은 금속 배수구 덮개를 훔치는 데 성공했는데 정말이지 놀라운 솜씨였어요. 에밀은 레이에게 배수구 덮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전체 탈옥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이는 마침내 그를 신뢰하고 자신의 직업과 그의 방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금속을 연마하고 그것을 이용해 열 조명을 반사시키면 리벳을 부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또한 무서운 결론에 도달했는데 바로 소장이 레이 자신의 책을 이용하여
이 탈옥 불가능한 수용소를 건설했다는 것이었죠. 레이는 에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완벽한 순간에 대규모 소란을 일으켜달라는 것이었죠. 자, 이 소열을 일으키기 위해 에밀은 자베드라는 무슬림 제소자에게 다가가 가능한 가장 저속한 방법으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제소자들이 연루된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간수들이 달려왔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곧장 격리실로 보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레이는 카메라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채 즉시 리벳을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에밀에게 신호를 보냈고 에밀은 주의를 끌기 위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절묘한 순간을 이용하여 레이는 방조각으로 자신의 감방 카메라를 가리고 환기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환풍구를 통과하던 중 그는 실수로 밸브를 부러뜨려 물이 차오르게 만들었어요. 레이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평생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그 수용소는 전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화물선 안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속임수를 깨닫고 레이는 발각되기 전에 재빨리 안으로 다시 물러났습니다. 한편 아비게일과 허씨는 그 임무에 대한 레이의 보수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죠. 홉스는 사라진 리벳들을 발견했고 바로 그와 동시에 레스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스터는 레이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홉스에게 그를 영원히 그곳에 가두라고 지시했어요. 레스터가 이 수용소의 최고 경영자이며 만하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홉스는 무자비한 수면 박탈과 가혹한 폭행으로 레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차. 레이가 아내와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과거를 털어놓은 것은 바로 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응징하겠다는 그의 결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레이와 에밀은 의사의 도움을 확보하고 직접 만든 육분위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롭고 훨씬 더 대담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탈옥 작전은 경비 인력을 속이는 조직적인 폭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용감한 마지막 저항에서 자베드는 레이와 에밀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1년의 치열한 격투와 선박의 수세식 시스템을 통한 극적인 도주 끝에 레이는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됩니다. 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경이로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에밀이 사실은 만하임이었고 제시카는 그의 딸이었으며 그들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 악랄한 레스터는 그에게 딱 어울리는 운명, 바로 배송 컨테이너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